ウイルスの感染拡大を受け、今年4月から6月の実質 GDP、国内総生産の成長率は、年率でマイナス 27.8% と、戦後最大の下げ幅となりました。今朝内閣府が発表した今年4月から6月の GDP 成長率は、物価の変動を除いた実質で、前の3ヶ月と比べ 7.8% のマイナスで、年率に換算するとマイナス 27.8% となりました。これは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2009年1月から3月までのマイナス 17.8% を超える悪化で、戦後最大の下げ幅となりました。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 부채 1000조원, 부채의 질은 좋은 편이지만 준비는 필요란 제목의 한겨레 일본판 기사와 그 기사를 본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언론이 한국의 부채가 1000조라 금방 한국이 망해버릴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들은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의 수출이 유사일에 최고를 찍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최고라는 기사는 단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이 대선 전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폭삭 망해야 하고 그래야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수당에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 또한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라는 기사만 쏟아내지만 현실을 보면 추석 전에 전 국민 코로나 백신 1차 투여 70% 목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차적으로 백신 물량이 잘 수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많이 확보하면 백신 무용론을 들고 코로나 백신이 적으면 백신 거지라는 말까지 써가며 정부를 비난하는 이유는 한국이 빨리 망하기 바라는 세력들의 외침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기자들이 외국 기자들이 전하는 외신 소식을 전혀 발신하지 않고 자신들의 뇌피셜로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TV 뉴스에는 정치 전문가만 보이지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의 경제에 대한 토론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의 한국 경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보수에게는 전혀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일단 각설하고 기사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국가 채무가 1068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는 공산이 크다.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5일 본주와의 통화에서 적정 국채의 수준의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지출 소요를 반영한 적정한 정부 규모를 먼저 결정한 뒤 부채가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채무 금액과 함께 지속 가능성 등 부채의 질도 입체적으로 보고 이야말로 재정 상황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상환해야 할 부채 비율은 32.2%, 부채의 질을 가늠 기준 중 하나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달러를 사 모으기 위한 외환시장 안전용 국채 등 금융성 채무가 크다. 금융성 채무는 달러 등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것이며 적자성 채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내년 기준으로 한국의 금융성 채무는 382조 3천억 원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한다고 정부는 추정한다. 이에 대한 상환해야 할 국채의 비율은 국내 총생산의 32% 초반이라는 얘기다. 잔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채무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도 다행이다. 단기 채무의 비중은 7%이며 주요 선진국 평균 21.7%와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10년 이상의 장기 부채의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의 국채의 평균 만기는 10.4년이었다.
불과 4년 전에는 국채의 평균 만기가 7.7년으로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짧았다. 한국 국채의 채권자의 대부분이 국내인이라는 점도 부담을 줄일 특징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의 비중은 15.9%, 주요 선진국 평균 24.6%에 비해 낮다. 최근 5년간의 수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처럼 비기축통화 국가인 스웨덴,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클수록 자본 유출 및 시장 불안에 따른 금리 상승 위험은 커진다. 이자 비용도 채무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채이자 비용은 18조 7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에 비해 1% 미만이다. 국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자 비용이 급증했던 이유는 국고채의 평균 조달 금리가 2018년 2.43%, 2019년 1.68%, 2020년 1.38%로 하락을 계속한 덕분이다. 2010년대의 장기 불황으로 저금리 환경이 국내외에 형성되어 있다. 급속한 고령화,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경계해야 할 요소도 여전히 많다. 첫째, 적자성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기준 686조이며 최근 5년 동안 1.8배 증가했다. 앞으로도 급증하고 2025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시장금리가 서서히 상승 흐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는 요소다. 최근 10년간은 저금리 환경의 혜택을 받다면 이제는 금리 인상 부담이 재정 운영의 주요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테이퍼링 등 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어 최근 한국은행도 약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무엇보다 부담은 급속한 고령화이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복지 지출 수요도 커진다. 한편 같은 이유로 세금 부담 여력은 축소된다. 재정의 장기 지속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증세 등 세수 기반 확충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조세 부담률 등 세금 부담 여력이 남아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당분간 괜찮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괜찮을 수는 없다며 한국 정부의 지출과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지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한 재정 준칙처럼 국채 비율 60%, 통합재정 수치 -3% 등 숫자를 결정한다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복지, 사회 간접자본 분야 등에 대한 투자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한국이 야경국가가 되지 않는 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조세 부담률 인상을 말하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IMF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국내 규칙을 꺼내 부채의 질은 좋은 편, 일본은 돕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니, 부채의 질은 엄청 나쁜 것이다. 달러가 부족하니까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웃나라가 강한 척 할 때는 되게 위험할 때더군요. 간단히 말하면 반환 가능성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IMF가 경고를 내고 있죠. 그들은 상환 능력도 보고해야 합니다. 돌려줄 수 없는데 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하면 파산이네요. 이용은 계획적으로 파산하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한국은 없어져요. 부채의 질이라고 중앙은행과 국내은행이 주요 국채의 구매자라면 좋지만 해외 펀드에 국채가 팔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채무에 대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 그럼 잠시 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던 것이고 1인당 GDP도 일본을 추월했다. 조선산업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삼성을 필두로 재벌 기업도 절호의 기회 같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또한 내년 대선도 이대로 가면 극자 반일 후보가 유력한 것처럼 점점 반일의 박차를 가하고 국민의 지지를 부동의 것으로 하는 기초가 갖추어지고 있다. 자, 우르르 무너져 갑시다. 부채의 질은 좋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외국으로의 수출이 순조롭다 말할 수 있는가? 전자부품 관련 자동차 제조업체인 삼성과 현대의 수출이 호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은 소재 및 부품을 일본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엔화이다. 만약 한국의 국내 경제가 악화되면 국채의 가치가 떨어져 단번에 수입할 수 없어 파산한다. 일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국에서 해결하십시오. GDP 대비 50%는 무엇일까? 경제대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때문에 GDP가 7배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GDP 대비 6.7% 줄어들 테니 아무 문제 없지. 경제대국이라면 예산 2,000조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떤 면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한국의 경우 휴전 중이라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를 쌓았어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가설도 이상해 보인다. 이 배는 국채를 발행해도 괜찮다. 많이 발행하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세요. 달러나 엔화처럼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원 따위 무서워서 투자할 수 없다. 전혀 신용이 다르다. 그냥 이자부의 부채가 있는데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GDP의 2% 이상의 군사비에 약 5조엔 가까이 지출하려고 하는 자세가 무섭다. 최근 원화 약세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기축통화 달러를 사기 위해 많은 원화가 필요하네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의 넷 우익들은 자신들의 경제는 전혀 뒤돌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한국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1인당 GDP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 있고 결국 개인의 삶의 질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 일본을 자주 가 보았지만 도쿄를 제외하고 일본의 지방을 가보면 사회 인프라 면에서는 이제 한국보다 낙후되기 시작한 것이 보입니다. 일본은 그런 자신들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근사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사회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극우 유튜브가 한국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것이다란 발언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지만 그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으며 한류의 덕분으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확실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 반도체만 한국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느꼈던 한국의 산업이 조선, 자동차, 배터리, 한류, 연해산업, 관광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그 중에서도 농수산 수출이 반도체 수출을 앞질렀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가장 큰 지표가 자신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를 신뢰하며 또 그 질도 인정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한국이 농수산품 수출 강국이 될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위에 일본 댓글만 봐도 일본의 경제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주둥이 파이터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리고 자신들의 세력 유지보단 국익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